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난주 보면은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특히 2차 전지가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 지난주 일주일 전 생각해 보면 네. 대단했죠. 그렇죠. 일요일 날 발표됐던 그 공매도 금지 조치에 그냥 월요일 날 하루 지수가 저렇게도 움직일 수 있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만 그러고 나서는 계속해서 주 후반으로 오면서 흘러내렸는데 그래도 월요일 날 벌어놓은 게 있어서 그래도 지수가 주간으로는 상승 예. 마감하기는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자꾸 키우고 있고 관련해서 또 이렇게 수출 지표나 이런 데서 판매 단가나 실적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주말에 또 발표됐는데 이제 어떻게 소화할지 그리고 뉴욕도 이번 주가 계속된 그동안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네. 이래저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주가 의외로 슈퍼위크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CPI도 있고. 네, 살펴볼 게 많은 주말이 네, 되고 오늘 있습니다. 엄라이즈 이효석 이사 또 모셔서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주 뉴욕 증시 좀 상황 좀 체크해 볼게요. 보니까 이제 하루 만에 다시 좀 급반등을 했는데 네. 사실 나온 경제 지표 자체는 좋지 않았단 말이죠. 소비 지표도 그렇고 또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오히려 올랐는데 아이러니하게 시장은 또 올랐어요. 지표는 말씀하신 대로 좀 부정적인 지표들이 예. 많이 나왔는데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은 CPI가 잘 나오지 않겠어라는 기대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하고 있는 오픈 AI에서 최근에 데뷔데이라고 해가지고 네. 개발자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챗 GPT가 올해 처음 나오고 나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개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여기까지 개발했다. 너희들 한번 해볼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히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반영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긍정적인 인식으로 하면서 주가가 좀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번 주 미국 증시 일정이나 우리가 또 뭐에 주목해야 되고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좀 한번 이사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이번 주 일정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그러니까 월요일은 아니지 주말 동안이었죠.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이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것이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요. 월요일에는 이제 중국의 10월 신규 대출 수치 그리고 뉴욕 연준에서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숫자는 좋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 둔 것이 좀 중요한 일정인데 화요일 날 미국의 CPI가 드디어 발표됩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지난주에 이제 파월 의장이 만약에 혹시라도 긴축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주저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굴스비라든지 메스터라든지 마이클 바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중국의 소매 판매, 그러니까 중국의 10월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매 판매도 나오는데 이제 수요일 날 나오는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과연 이제 어느 정도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질 것이냐를 소비 지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주에 있을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누가 뭐라고 해도 수요일 날 있을 미중 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 에이펙 회의 기간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죠. 바이든과 시진핑이 회담을 갖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정상들이 회담을 갖는 경우에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만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11월 CPI가 아니라 10월 CPI죠, 화요일 날. 네네네, 10월 CPI입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 날은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수능이 있는 날이죠. 금요일 날은 임시 예산안 시한 종료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네.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들이 이제 물가 지표도 나오고 경제 지표 중요한 지표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난다는 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는 지금 지난번에 밀어놨던 예산안이 지금 통과가 돼야 된다라는 시점
그 이런 45일 부분들이 일어났던 예산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서 그러면 당장 이번 주 초부터 시장이 저 무디스의 미국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한 저걸 갖다가 사실 금요일 날 장 마감 이후 나왔거든요. 네. 뉴욕 시간은 한 4시 오후 4시 35분인가 그랬는데 저걸 갖다가 이제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무디스가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무디스가 왜 이제 조정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당장은 크게 영향은 적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망치를 낮춘 거기 때문에 네네. 이제 신용 등급을 낮추는 거에 비해서는 영향이 작다라는 것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재정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건 당연히 뭐 저도 이 자리에서 수도 없이 말씀 많이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치적인 양극화를 지목을 했는데 이 정치적인 양극화를 지목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예산안을 놓고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잖아요. 네. 이 상황이 만약에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날 전까지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사실 무디스의 전망은 그냥 경고의 메시지 정도로 이제 인식하고 시장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산안이 통과가 돼서 셧다운이 없이 넘어가느냐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한 이벤트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 어떻게 보면 무디스의 저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논리는 저렇게까지 무디스마저 저렇게 나왔으니 미국 의회 내에 정치인들이 그렇죠. 정신을 차릴 뭐 거다. 조금 합의하자. 네네. 어지간하면 그쵸.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순기능도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네. 뭐 정치인이 뭘 늘 그렇지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지금 이제 갈등이 상당히 좀 첨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산안이 통과되고 셧다운이 안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무디스가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고 정치권에서 그에 화답은 아니고 어쨌든 대응해서 좀 잘 이제 무난하게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좀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좀 이뤄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무디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뭐 신용평가사 중에서 유일하게 또 지금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해온 기관인데 갑자기 이렇게 경고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예. 이제 그동안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추가로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를 가지고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네네. 네. 일단 미국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내는 이자를 다 더해가지고 나오는 수치들이 있는데요. 예. 그 수치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기세로 상승한다라고 제가 이제 이자만 1조 달러. 네. 미국 정부 그러니까 지난 12개월 동안 낸 12개월 동안 이자가 1조 달러가 됐다는 네. 얘기인데요. 이제 엄청난 기세로 상승하는 이것이라고 해서 제가 장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에서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지는 이제 그림으로 보셔야지 체감이 되실 텐데 2004년 같은 경우에는 0.3조 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1조 달러가 넘었다는 얘기니까 진짜 매우 빠르게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네. 그 늘어나는 속도가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0.5조 달러였는데 네. 지금은 1조 달러.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1.4조 달러까지 높아질 것 같다라는 것이 시장의 전망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기세로 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아 좀 근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저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떤 뭐 추세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저러죠 저게? 근데 이제 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요. 네. 미국 정부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자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아질 거고요. 금리가 높아지면 그렇죠. 아 도움이. 그러네요. 두 가지가 가만 곱해진 생각해 거죠. 보니 네. 시장 금리 저 동안에 올랐던 거 생각하니까 저럴 수밖에 없네요. 네네. 아하.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지난번에 이제 5월달에 우리가 막 부채 한도가 어떻게 된다 그러면서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부채 규모가 31조 달러였었고 지금 저 정확하게 부채 상환액이라고 쓰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이자만 1조 달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부채는 상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부채는 상환하고 있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원금은 지금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지금 저 있잖아요. 그래프는 저 이자 규모죠. 그렇죠. 예, 조금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갖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지만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 문제를 네.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예.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세금을 더 걷든지 네. 아니면 덜 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재정 지출을 덜 하든지 아니면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을 찾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점을 무디스에서도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는 좀 장기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예산안이 통과되는지 여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CPI는 어때요?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전달 대비는 좀 둔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물가 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가가 최근에 좀 낮아지고 있고, 예. 지난주에 특히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유가가 4% 정도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네. 부분이 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의 분쟁에 대해서 뉴스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고, 사실 예. 그 지역 내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고, 인질과 관련된 뭐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금융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좀 떨어진 이유는 이란이 참전할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상전이 투입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란에서 말은 뭐라고 했는데 뭐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전망 한 가지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반영되면서 유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하락은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네. 이제 물가가 좀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그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CPI가 발표되기 전에 CPI 나우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나우라는 지표가 또 있어요. GDP 나우처럼. 예. 그 지표를 보면은 아마 코어 CPI도 그렇고 CPI도 그렇고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는 0.1% 수준까지 낮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와준다면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오늘 미국의 CDS 프리미엄 자료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가져오셨나요? 네네네. 아니 그러면 아까 그 무디스 건하고 연결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한번 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복권에 제가 비유를 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우리가 복권을 1,000원 주고 사고 토요일 날 발표되면 이제 와 당첨이 됐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예. 일주일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저 CDS 프리미엄은 뭐냐면은 미국 국채가 예. 부도가 나면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 같은 그런 복권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거 옵션인데요, 일종의. 저 프리미엄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미국 국채가 부도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저 위에 뾰족하게 표어 나왔던 부분이 5월 달에 있었던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가 있을 때였어요. 예.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가 생기면서 정말로 부도가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반영되면서 저 확률이 높아졌던 거죠. 사람들이 미국 정부가 물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네. 그러나 그 추이를 보면은 좀 높아진다라는 전망을 했었는데 부채 한도가 해결된 이후로 이제 계속 낮아졌죠.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부채 한도 근처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서 미국의 상황에 대한 의구심, 걱정들이 커지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 가격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보통 이제 그 실제 금리가 하락하면 이제 반대로 금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인데 최근에는 오히려 같이 좀 연동되는 듯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최근에 금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림들 예. 있잖아요. 예. 미국에서 내야 되는 이자가 저렇게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고 부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조차도 부도가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네네. 이거 종합한다면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예.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미국은 너무나도 안전하고 절대 망하지 않고 미국한테 돈 빌려줘서 떼일 가능성은 없다. 이런 얘기를 정말로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은 모두 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건 물어보지 마라. 이런 질문을 마치 뭐 수학에서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가지고 그런 걸 얘기하지 물어보지 말라.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올해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 정부가 발행한 부채가 과연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그럼 뭘로 어떻게 해지할 거냐. 이런 위험에 대해서. 네. 혹시라도 상황이 더 안 좋아졌을 때
나는 뭘로 해지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원래 보통 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 자산이잖아요. 네. 예. 주식 같은 경우엔 배당이 나오고 채권은 쿠폰, 이제 이자가 나오잖아요. 나오고. 근데 예. 금은 들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 금은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금의 가치는 그냥 말 그대로 금리에 연동이 된다. 그 중에서도 실질금리라고 해서 실제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 올라가면 빠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금이다. 라는 것이 그동안의 설명이었고 너무나도 잘 드러나왔었던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2006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다는 걸 볼 수 있죠. 예. 금리가 올라가면 금 가격은 빠지고 금리가 빠지면 금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저게 내려오기 시작했던 지점이 언제냐면은 미국의 부채가 이게 맞나? 미국을 계속 믿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이 생기면서부터 저게 벌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실질금리 올라간 것만큼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군가는 금에 대해서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걸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왜 실질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금을 사고 앉았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중국의 중앙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금의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거죠. 달러의 보유량을 줄이고 금의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금을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PBOC에서 얼마나 많이 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2015년부터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괴리가 실질금리와 금의 괴리가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 그리고 미국의 부채에 대한 걱정들을 심각하게 하기 시작한 시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자의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 이 모든 것이 일치하는데요. 다 금에 대한 수요들이 저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가져온 것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관심들이 높아지고 네. 있긴 한데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올해 초에 2,500만 원에서 시작해서 정확하게 2배 오른 5천만 원을 지난주에 이제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어떤 자산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올랐어요. 탄탄하네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올랐다는 얘기는 네. 뭐냐면 변동성도 낮아요. 변동성도 낮은 데다가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에 이제 8천만 원 할 때는 야 비트코인 사야 된다고 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가 요즘에는 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미국에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이런 우려들을 만약에 정말로 진짜 걱정되시는 분이라면은 비트코인이든 금이든 반드시 자신의 자산 중에서 일부는 투자하셔서 해지할 수 있는 수요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살펴본 내용으로는 일단 무디스마저도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CDS 프리미엄도 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또 금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럼 뭔가 지금 미국 자체가 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미국이 올해를 이렇게 딱 복기를 해보면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증시를 판단하기 위해서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잖아요. 네.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 괜찮을 것 같은지, 안 괜찮을 것 같은지, 괜찮을 것 같은지, 안 괜찮을 것 같은지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생각을 해보면 지난 3월 달에 SVB 은행이 이제 무너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뱅크런이 났을 때 미국이 위험할 것 같았죠. 근데 그 문제 해결되니까 괜찮을 것 같았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5월 달에 부채 한도 문제가 생겼을 때 안 괜찮을 것 같았죠. 그리고 다시 괜찮을 것 같았다가 지금은 안 괜찮은 곳으로 걱정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걱정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커지긴 하지만 그것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갈 것인지 여부는 그 결론은 이제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안 하는 거라면서요. 미국 걱정은 안 하다가 하다가 그런 거죠.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방향은 맞는 거죠.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걱정을 네. 하는 이유가 우리 걱정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영향을 더 크게 받으니까. 그렇죠. 정작 네. 미국은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수도.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타격이 어디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미국이 금리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타격을 받을까 우리가 타격을 받을까 그러면 우리가 더 타격을 그렇죠.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혹여라도 미국의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가 빌리겠다는 그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더 큰 피해를 보는 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예상 체결 지수나 예상가에 있어서 지금 반도체 쪽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하루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살펴주신 그 일정 가운데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죠. 네네. 그러니 뭐 온 김에 정상회담 하자 이럴 수도 있고 이석께서는 아까 그것도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면데 그냥 만나겠느냐 뭐 하나 대단한 게 나올 것 같다 싶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별 기대 안 합니다. 현 바이든 행정부에는. 빈살만 보러 갔을 때도 창피당했고 네. 뭐 이번 이스라엘에 가서도 이스라엘까지 직접 날아갔는데도 별 그거 없이 그냥 전쟁은 저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고 뭐 그냥 약간의 쇼잉일 가능성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온 김에 정상회담 자리 한번 하지 했는데 그런데 이거 갖고 지금 컨텐츠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내에서. 네네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란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굉장히 혜택을 입을 수 있다. 뭐 반면에 뭔가 이렇게 또 기브 테이크 과정에서 2차 전지 쪽은 중국이 조금 수혜를 누리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한데 지금 가능한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 정상회담 관련. 몇 가지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상회담이 만난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규모를 따라가 본 것이 이제 하늘색이고요. 그리고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하는 규모를 따라간 것이 이제 남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비슷하게 올라갔죠. 이제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부터 2000년대부터 계속 그 비중이 커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중간에 2022년부터 이제 다이버전스가 생기죠.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저게 뭐냐면은 하늘색만 내려오죠. 중국에서 미국으로만 수출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중이 이제 18%나 급감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이거를 설명을 드릴 때 미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단어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은 제일 이제 많이 썼던 단어들이 이거거든요. 디커플링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 너는 빠져 이게 이제 디커플링이었어요. 근데 너 빠져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단어를 묘하게 좀 바꿉니다. 디리스킹이라고 바꾸죠. 야, 위험한 거는 너는 좀 빠져라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는 옐런 장관이 중국 갔다 왔을 때 네. 디커플링에서 좀 더 나아가서 다이버시파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냥 다양화, 다각화하는 거지. 중국 널 그냥 아예 그냥 빼버리려고 그런 생각은 없어라고 이제 어르고 달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앨런 장관이 중국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스테빌라이즈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내에서 그러니까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무역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무역들과 관련해서 관세를 높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중국의 비중이 낮아졌는데 이걸 좀 이 정도 수준에서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미국에서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이겠죠.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절대 양보를 안 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이 카드를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시진핑 입장에서도 이 카드가 좀 그럼 반도체 안 해주면 나는 의미 없어라고 이야기할 거냐 아니면 그렇게라도 해주면 고맙다라고 할 거냐라고 보면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주에 발표된 것 중에서 1998년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치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의 FDI예요. FDI는 뭐냐면은 중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중국 본토에 들어가서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들어가서 공장을 만들거나
중국 본토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FDI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직접 투자. 그쵸. 직접 네, 투자인 거죠. 네. 이게 1998년 이후로 한 번도 마이너스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계속 투자로 들어갔지 돈을 빼온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마이너스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국이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배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도 야 AI 안 해주면 나 안 해 이런 분위기보다는 어쨌든 관세를 조금이라도 낮춰주고 그 외에 다른 품목이라도 좀 숨통을 틔워주게 만들면 나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냥 뭐 또 하나의 그냥 이거는 클루인데 예. 지난주에 묘하게 돈들이 좀 위험한 곳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돈들을 체크해 보니까 위험한 곳을 찾는 돈이라고 해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요. 하늘색이 쭉 뾰족 올라간 게 있죠. 예. 저게 이제 장기채 쪽으로 돈이 들어간 걸 의미하고요. 남색이 내려온 거는 뭐냐면 단기채에서 돈이 빠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기채가 훨씬 좀 더 위험하다라고 보면은 채권 시장 내의 흐름은 위험을 선호하는 쪽으로 움직였다라는 걸 반증하고요. 예. 더 중요한 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으로 2020년 이래로 가장 큰 폭의 주간 단위 순증액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것은 가장 위험한 채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시진핑과 바이든의 만남을 기대해가지고 들어온 건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56% 상승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2,423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3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79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 가까이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71,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13만 2,9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0.3%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0만 9,500원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73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63%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17만 4,8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가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5만 7천 원. 네이버가 1.2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9만 7,200원. LG화학 지금 호가에서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 기아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7만 7,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4% 상승 예상됩니다. 지난주 후반 4거래일 연속 주가 조정을 보여줬던 에코프로비엠인데 호가에서는 오늘 일부 조금 반등이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호가 또 시초가 개장 이후 흐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0.8% 지금 호가에서는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9만 1,000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소폭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포스코 DX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58,500원. LNF도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4만 7,500원이고요. HLB 0.49% 상승 예상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2.5% 강세가 예상되죠. 호가는 10만 6천 원이고요. 알테오젠, HPSP가 각각 1%에서 2.8% 하락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5만 1,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지금 7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좀 상승 출발 예상이 되는데 관건은 반도체하고 또 2차 전지주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가 시장 방향을 많이 결정 지을 것 같네요. 예. 미국장과 연동돼서 간다고 한다면 반도체 쪽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날인데 네. 이 부분이 사실 여러 매체에서는 또 그렇게 또 전문가들은 또 기대하죠. 바이든, 시진핑 두 정상의 회담 가운데에서 미국이 반도체만큼은 타이트하게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거는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견제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 국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쪽에 우호적인 그게 되겠고, 저 부분이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식의 또 무슨 뉴스가 나오려는지, 그리고 지금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어떤 반발, 저가 매수세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는데, 실적을 갖다가 또 어떻게 그거 하려는지, 우리
오늘 장 열리면서 궁금한 거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많으실걸요. 한미 반도체도 어제 지난주 장 끝나고 실적이 나왔잖아요.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6% 하락이 예상되는데 사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그동안 주가가 좀 고공행진을 고공행진 이어왔잖아요. 그렇기 해왔었던 때문에 것이고. 예. 아무래도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도 충분히 있을 법한 시점이긴 합니다만. 예. 아마 장중에 이렇게 등락이 상당한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또 HBM 관련주 같은 경우는 대기 매수세도 상당히 그런 있을 수 것 같아요. 있고요. 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이 예. 자리에 나와서 이게 공매도와 관련된 네, 이야기를 네, 하면서 네. 공매도가 금지가 됐다라는 사실 자체가 예. 주가의 상승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서 네네. 그날 저도 밤에 들어가가지고 그날 시장을 보면서 조금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건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공매도를 제한하는 것 자체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공매도를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그 공매도에 해당하는 만큼 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해서 더 못하게 되면은 롱을 줄이거나 다른 숏을 한다 이렇게 제가 그때 설명드렸었고 이것 자체는 중립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월요일 날 그렇게 많이 오르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많이 빠졌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공매도 때문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너무 싫어해서 다 떠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사실 이것도 무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도 아니지만 공매도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도망간다 이런 얘기도 맞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공매도 이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을 준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몰라서 그리고 더 좋은 종목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미처 몰라서 이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네. 감정에 의한 매매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에 의한 매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가 투자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이라는 그 공포라는 심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포모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네.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만 같은 두려움이거든요. 그 두려움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안 사야 되는데 산다든지 아니면 팔지 않고 버텨야 되는데 판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공포 심리입니다. 심리,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아침에 드리는 이유는 이게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공매도와 관련된 시장의 많은 참가자들의 그런 대응들이나 행동들을 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감정에 의한 행동들이거든요. 이 감정에 의해서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성과가 안 좋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도 공매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기분 나빠서 주식 팔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냉정하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주식시장이 잘 될 것 같은지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와 관련된 이 그 펀더멘탈과 관련된 이성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그럼 보통 11월 달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조금 증시 수익률이 괜찮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이제 11월 중순이거든요. 어때요? 일단 10월 달보다는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훨씬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죠. 예. 그리고 이 트리거를 준 거는 FOMC 회의부터 시작해서 파월 의장이 분명히 이제 도비 시장 코멘트, 그러니까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실한 코멘트,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둔화된 것 같고 고용 시장도 확실히 둔화되는 모습 보였고 아마도 이번 주에 나오는 CPI까지 둔화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걱정했던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걱정들은 좀 완화되면서 시장이 조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것이 정치적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은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증시를 부양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또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다, 이게 너무 정치적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뭐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부가 그래도 주가를 부양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네? 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도 좀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번 주 특히 시진핑과 바이든의 만남이 어떤 식으로 결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뭐 중국의 FDI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거 아마 중국이 글로벌 시장 경제 체제에 창입한 이후로 처음일 텐데 네. 저런 거 보면은 아마
좀 수그려야 될 걸요. 중국이. 그쵸, 네. 시주석이 조금은 이렇게 뭐 이 워딩 자체라도 좀 부드럽게 가면서 살살 그래야 되는 서로가 지금 아쉬운데 서로 아쉽죠. 서로 네. 아쉬운 상황인데 지금 미국 쪽은 뭐 난리에 보면 이렇게 심지어 CNN까지 돌아섰으니까 막 지금 당장 투표하면 누가 될까 네. 대통령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깝깝해지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그래 서로 이제 바빠지긴 했으니 하다못해 정시 관련해서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의 어떤 부양 쪽으로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공매도 금지나 또 지금 또 이슈화되고 있는 대주주 한도 네. 10억에서 50억 네. 그 얘기가 돌고 있죠. 돈단 얘기는 또 할 거예요. 그 얘기 좀 개장하고 좀 그럴까요?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1월 13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는 그야말로 슈퍼위크가 됩니다. 일단 미국의 10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관련해서 의회 결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또 중요한 시장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미중 정상회담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난주 국내 증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는데 과연 또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일단 오늘장 출발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 0.9% 올라갑니다. 호가보다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2,430포인트까지 올라섰고요. 코스닥도 0.95%, 0.9% 상승합니다. 796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0.9% 안팎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8% 상승합니다. 71,1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2.8% 상승합니다. 42만 2,500원. 42만 4천원까지 올라가네요. 3% 강세입니다. SK하이닉스가 1.8% 상승합니다. 13만 2,9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올라갑니다. 73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2% 올라갑니다. 5만 7,400원이고요. 현대차가 0.2% 상승 중이죠. 17만 4,3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가 2% 이상 올라갑니다. 45만 7,500원. LG화학도 1.4% 상승합니다. 1.9%까지 올라가네요. 46만 6,500원. 네이버도 2% 이상 올라갑니다. 19만 8,800원이고요. 기아가 0.5% 상승합니다. 7만 7,400원. 지난주 후반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 섹터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장 물론 개장한 지 이제 2분 조금 지난 상황이긴 합니다만 또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좀 빠르게 들어옵니다. 지난주 후반 들어서 계속 2차 전지 섹터 쪽에서는 주가 조정을 겪었던 만큼 또 저가 매수, 대기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2.58% 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면 5거래일 만에 지금 반등입니다. 23만 9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4% 강세입니다. 역시 에코프로는 이제 나흘 만에 4거래일 만에 반등입니다. 71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실 70만 원 선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에코프로인데 오늘도 4% 반등을 보여주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86% 상승합니다. 7만 400원이고요. 포스코 DX가 1.9% 상승합니다. 5만 9천 원. LNF도 2% 상승 중이죠. 14만 8,700원이고요. HLB 0.99%, 1% 가까이 올라갑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4% 강세입니다. 10만 7,900원이고요. 알테오제는 0.9% 떨어지네요. 6만 4,300원. HPSP가 2% 떨어집니다. 오늘 오히려 좀 반도체 쪽에서는 일부 장비 쪽에서는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46% 상승하고요. 15만 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제이시언 시스템 12% 급등 중이고요. 네오위즈 홀딩스도 7% 강세 보여줍니다. 25,150원. 위지트도 4.9% 강세고요. FSN도 4% 상승합니다. 그 밖에 지금 매커스, 다날,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지금 상승 중이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그리고 SGA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위메이드도 0.5% 상승 중이고요. 우리기술투자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리튬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앞서 보셨다시피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이제 리튬 관련주 내에서는 하이드로 리튬 3% 강세고요. 금양도 2.8% 올라갑니다. 그 밖에 테라사이언스, 세방전지, 지오릿 에너지 지금 강세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3% 강세고요. 보시다시피 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엠텍 다 강세를 보여줍니다. 오늘 2차전지 소재 쪽 리튬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외국인 지금 순매수 규모 자체는 굉장히 좀 소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수치로 집계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지금 317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 투자자는 32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팝니다. 각각 169억 원, 98억 원 순매도고요. 개인 투자자가 코스닥에서는 280억 원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오늘 달러 환율은 1원 20전 상승한 1,31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뭐 일단 시장 자체는 좀 반등을 보여주고 환율은 조금 올라가네요. 예. 네. 일단 뭐 2,400에서 2,500 사이인데 지금은 그 중에서도 아래쪽이니까 차라리 상방을 노리는 게 맞고 지금 분위기는 보니까 그러네요.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에 다 이렇게 사고 싶어하는 그게 더 많지 않습니까? 많죠. 예, 많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있다. 이어서 기사 뷰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어쨌거나 금년 들어서 꾸준히 팔기만 하던 외국인이 좀 산다 말이죠. 이 부분이 어떤 지속성이 있을런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지금 분위기는 그러네요. 어지간하면은 여기서 밀리기보다는 위쪽으로 하는 흐름이 느껴집니다. 외국인 그 반면에 우리 개인들이 그렇게 흥분하지 않는 것도 이게 뭐 좋은 징조고요. 흥분하면서 올라가면 또 바로 빠지니까. 네. 근데 요즘은 좀 퐁당퐁당 같아요. 보면 퐁당퐁당 2차전지하고 반도체하고 좀 반도체가 조금 쉬어갈 때 2차전지가 강하고 서로 좀 이렇게 예. 롱숏 분위기가 났었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반도체, 특히 한미 반도체가 이제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어떻게 나오네. 주가 한미 반도체가 지금 5%, 6% 좀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고 있다? 4.8% 정도 떨어지네요. 낙폭을 예. 많이 회복했네요. 그래도 맞아요. 네. 아래 꼬리 달리면서 양봉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 장중에 1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있긴 해요, 확실히. 그 뭐 저는 이제 여기 나와서 이제 계속 그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이제 섹터라고 하면 네. 주제는 이제 AI 쪽에 대해서 맞아요. 계속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해 드렸었죠.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러니까. 나왔던 오픈 AI에서 GPT와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이게 정말 깜짝 놀랄 수준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글쎄요. 살짝 예고하셨잖아. 네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오픈 AI에서 했던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예. 새로운 제품들을 이제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예. 제가 이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구독자가 19만이 됐는데 유튜브 채널 진짜 와우.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 단테님이라고 그 예, 개발자 출신인데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을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인공지능에 관련된 전쟁이 끝났다. 이런 게 이제 한 가지 키워드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오픈 AI가 이제는 끝내버렸다. 더 이상은 이제 논란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고요. 다른 경쟁자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네, 두 번째로는 오픈 AI와 관련된, 그러니까 챗 GPT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있었어요. 네. AI 스타트업이죠. 네. 이 사람들 다 지금 짐 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우선은 챗 GPT 터보가 나와서요. GPT-4 터보라는 것이 나와서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GPT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텍스트를 넣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텍스트를 넣을 수 있게 됐냐면은 300페이지짜리 책을 그냥 한 번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AIP를 활용하는 그런 비용조차도 뭐 2배에서 3배 정도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 싸졌는데 성능은 대폭 개선됐다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인데 이제 이 이야기가 그렇게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GPT-S, 그러니까 GPT-S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이게 GPT-S가 무슨 말이냐라고 네. 해보면은
이런 겁니다. 챗 GPT를 보고 많은 스타트업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GPT라는 거 저렇게 있으니까 나는 쟤를 학습시켜서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를 모두 다 학습한 GPT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워렌 버핏 GPT가 되는 거고요. 워렌 버핏 GPT한테는 내가 뭔가를 물어보면 마치 워렌 버핏이 나에게 대답해 준 것처럼 되는 그런 제품들을 예. 만들기 위해서 AI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그냥 오픈 AI에서 내가 해줄게, 내가 서비스로 만들어줄게, 너네들도 해 라고 해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아하. 근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을 뭐 2권 쓰고 했는데 그 책에 있는 PDF 파일을 그냥 그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 옮겨놓기만 하면 2호석 GPT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성능이 그동안 6개월 동안 AI 스타트업에서 열심히 밤낮으로 고민하고 개발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준이에요.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예.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2호석 GPT만 만들 수 있을까요? 소장님 GPT도 만들 수 있고 앵커님 GPT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을 생각을 먼저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상담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감기에 걸려서 목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법무부에 간다든지 세무사에 간다든지 이런 모든 그런 서비스들이 GPT를 통해서 학습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GPT가 이제는 GPT 스토어라는 곳에서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 GPT 스토어도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예. 잘 생각해 보시면은 iOS라는 것은 애플이 내가 장터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 장터에서 앱을 가져와서 좋은 앱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면 그 앱을 팔고 이 앱에서 장사하고 나온 수수료를 나에게 줘라는 것이 iOS라면은 이번에 오픈 AI에서 발표했던 GPT 스토어는요. 이거는 앱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PT들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판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GPT를 만들게 될 거고 그 GPT가 더 좋은 GPT, 어떤 게 더 잘 팔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예. 이런 학습을 그냥 데이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우리 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책을 집어던지고 영상을 집어던져도 얘가 학습할 수 있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이런 반도체를 통해서 GPT가 만들어지게 되면 또 한 번 혁신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비유를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해낸 다행히 이렇게 위기에서 이제 극복해낸 것이 사실은 버냉키가 양적 완화하는 것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저는 iOS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아이폰 때문에 iOS라는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이 안에서 앱을 만들 수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극복이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언이 아닌 것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들 있잖아요. 예. 1조 달러가 넘어가는 수많은 기업들이 iOS가 없으면 가능했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이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불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솔직히 이런 변화들이 뭐 무섭기도 하고요. 또 두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뭡니까 유튜브 썸네일 네. 중에 저 장례식입니다. 저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챗 GPT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통해서 아까 GPT를 만들려고 했었던 네. 새로운 GPT를 만들려고 했었던 AI 스타트업들이 지금 완전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망연자실이다. 기존에 이제 미드전이라고 해가지고 3D 그래픽을 만들어주는 그런 AI가 있었어요. 네. 이 AI가 나온 이후로 3D 그래픽 디자이너가 정말로 신세한탄을 하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고민하고 창의적인 걸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된 것 같아서 나는 너무 좌절스럽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는 AI가 뭐 잘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창의적인 거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미드저니가 나보다 더 잘한다. 빨리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창의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창의성마저도 밀린다 사람이. 좌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이 이슈를 가지고는
AI를 가지고 뭔가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좌절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발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코딩을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예. 이 코딩을 한다라는 말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를 배우는 거예요. 예.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면 영어를 배워야 되는 것처럼 기계를 배워가지고 기계어를 하는 것이 코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놀랍게도 이 기계들이 잉글리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우리나라 근데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 네. 시작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코딩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코딩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걸 긁어다가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지금 혁신적으로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 이 부분은 저도 알 수 없지만 이 너무나도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분명한 것 같고요. 제일 쉬운 선택은 그래서 뭐 해야 되냐고 보면은 제일 쉬운 선택은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쉬운 방법은 반도체를 사는 겁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AI의 반도체를 사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한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거요.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AI를 가지고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AI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 반도체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GPU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AI가 이런 식으로까지 성장을 했다면 AI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것은 네. 신약 개발 플랫폼 그리고 이제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AI를 통해서 기존에 손으로 했을 때 사람의 힘으로 했을 때는 정말로 이만큼의 시간이 들었던 것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게 됐을 때 생기는 부가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뭐 AI가 바이오와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이런 융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요? 주식 투자는 이 투자는 그러면 AI가 매크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미국이 지금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미국이 이렇게 부채가 많고 금리가 높은데 돈을 계속 빌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게 잘 되는 시나리오는 뭐냐라고 보면은 이 시나리오는 높은 금리로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 유일한 방법은 AI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AI가 잘 된다라는 얘기는 한편으로 보면은 미국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흐름도 이해할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을 낮춘다는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미국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AI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시고 그리고 혹시 잘 안 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시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